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지난 3월 소아과 의사들이 단체로 모여 간판을 내리겠다는 선언을 했죠. 그리고 무려 600여 명의 의사가 진료 과목 전환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부모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소아과 진료 대란 현실화되는 걸까요? 나래서 취재했습니다. 그 옛날 새우젓 장수들이 쉬어가던 철원의 한 고개. 그 고갯마루에 있는 낡은 석조 건축물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합니다. 무성의를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부터 그 안에서 사람 뼈가 나왔다더라까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스터리엠에서 추적해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명품을 살 때나 한다는 오픈런. 이제 소아과 앞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아과 의사들은 간판을 내리겠다는 선언을 했는데요. 이러다 아이들이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건 아닐지 부모들의 걱정은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어제 아침 서울의 한 소아과입니다. 진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데요.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건물 입구부터 진료실까지 계단을 따라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상황. 매일 아침 이렇게 줄서기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부천에서 그러셨어요. 차차 타고 와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리 잠 안 잤어요. 물 얼려고. 저희 엄마가 와서 어머니는 몇 시부터 드셨어요? 네? 1번, 2번. 네. 3번. 4번. 4번 누구세요? 4번. 쓰셔야 돼. 자,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순서대로 병원 안으로 입장을 하는데요. 한 8시 반 정도가 되니까 이제 환자들이 기다렸다가 입장을 하는데요. 앞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3시간을 넘게 기다렸던 겁니다, 지금. 아픈 아이의 진료를 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 순서대로 병원으로 발을 디디는데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대기 번호부터 받는데요. 순서대로 접수를 해야 당일 진료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혹여나 진료를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보호자와 또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뒤엉켜 병원 안은 그야말로 북새통. 매일 아침 이 전쟁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료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접수 인원이 무려 150명을 돌파합니다. 동네 작은 소아과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려면은 거의 대기 걸어놓고 가는 상황이에요. 좀 심각해요. 한참 나와서 지금 18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은 동네 병원도 문 닫았어요. 안 되니까. 소아과가 부족해 매일 아침 오픈런이 반복되는 상황.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는 지난 3월 돌연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가는 이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료를 못 받고 돌아갈 정도로 환자가 넘치는 소아과와 아예 간판을 내려버리는 소아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걸까요? 실제로 문을 닫았다는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앞에 안내문을 보시면 개인 사정으로 폐업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밖에는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남은 채 병원 안은 텅 빈 모습이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서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을 내리는 병원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진료 전문해서 저희 진료과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폐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개업을 했고요. 그리고 폐업을 했어요. 이제 폐업하고 다른 과에 가서 조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울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문을 닫은 소아청소년과 개인병원은 662곳, 한 해 평균 100곳이 넘는 소아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문 닫는 병원이 늘면서 전국에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는 58군데로 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아과를 운영하는 동네 병원은 하나둘 폐업을 하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물가와 인건비가 한없이 올랐죠. 요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다른 나라만큼 아이들 진료하는데 지급하는 돈을 충분히 줬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텐데 세계 꼴찌 수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소아과가 망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아과 진료비의 국가 지원 가산율은 10% 미만인데 반해 일본은 26%에서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수기로 들어가면은 지금 막 100명을 보는 소아과도 6월 말 이후가 되면은 한 20-30명밖에 안 돼요, 환자가. 이땐 적자예요. 진찰료가 평균 뭐 12,000원이라 그러면 20-30명을 보면은 30만 원 내외 정도 되겠죠. 병원 운영비 뭐 다 나가고 나면은 직원 월급보다도 못 가져가는 달이 꽤 있어요. 자,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제가 처음 개원을 할 당시만 해도 1년에 나오는 신생아 수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20몇만 명이잖아요. 그때에 비해 가지고 3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약 25만 명, 연도별 추이는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병원 폐업의 영향은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까지 이어지고 지속되는 있는데요. 저출생과 의료 소송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진료 수입이 많이 감소하면서 전공의 지원율의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자체를 전공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추세. 불과 5년 전에는 100%를 웃돌았던 지원율이 현재는 15.9%까지 하락했습니다. 도미노처럼 생긴 의료 공백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진료 활성화를 위해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검토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대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중증 소아 의료 체계나 야간 응급 진료 등 대책을 마련해 놓긴 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도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뭐 아플 때 병원 무게가 진짜 큰일인 거죠. 그런 게 되게 걱정 많이 되고. 전쟁이에요, 전쟁. 집 근처에서 이렇게 딱 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앞으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아과가 없어서 아픈 아이들이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실효성은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한가로운 한 카페의 모습인데요. 갑자기 한 남성이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붓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분명 이 남성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하루. 그날은 테라스 의자까지 접어들 정도로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고요. 자리가 축축했지만 두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야외를 고집했습니다. 바로 이것, 흡연 때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가 금연구역이라 흡연이 안 되거든요. 여기 이거 보시면 붙어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버젓이 스티커까지 붙어 있는 금연구역. 2년째 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흡연을 목격하고 여느 때처럼 정중하게 금연을 요청했습니다. 가게 방침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남성은 왜 담배를 피면 안 되는지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고요. 테라스는 흡연이 불가하세요까지 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테이크아웃 잔으로 바꿔드릴까요? 했는데 직원이 계속해서 금연을 요청하자 테이블에 커피를 쏟아버리는 남성. 여전히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죠? 그러고 이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일행 역시 직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뜨거운 커피가 든 머그잔을 도로 쪽으로 획 던져버립니다. 부어버리고 나가서 담배 피면서 저한테 그럼 이거 잘 치워보라고.
이거 잘 치워. 이거 잘 치워봐. 그럼 이거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고. 남성들의 돌발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직원. 그날 이후 손님들에게 말 거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요. 나중에 직원의 이야기를 들은 카페 주인은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카페 사건의 경우에 머그컵 일부가 손상됐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적용돼서 처벌될 수가 있고요. 담배를 피고 종업원의 제지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만 봐도 좀 무서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29일 새벽 가게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자 뭔가가 흩뿌려지죠? 대체 이게 뭔가요? 담배꽁초가 무더기로 있는 거예요. 누가 근데 여기 앉아서 담배를 폈나 싶어서. 그 정체는 바로 담배꽁초였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누군가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뭔가를 투척하죠. 이번에 던진 건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오물이었다고요. 그리고 벽 쪽에는 이제 음식물이 너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정말 끈적끈적거리고요. 기분 나쁜 진짜 그 이상한 썩은 내 같은 게 났고요. 정확히 이 치우는 것만 해도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같은 날 2번의 테러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는 가게 주인장. 범인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해 보니 동일 범인 걸로 보였다고요.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이제 바로 이제 나오더라고 10분 만에. 연락을 받고 매장으로 달려온 남성은 범행을 바로 시인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 행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 행사 내용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때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했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웬 남성이 입간판을 집어 던지더니 이내 헬멧 쓴 남성을 바짝 뒤쫓습니다. 이 추격전이 펼쳐진 이유는 뭘까요?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가게 안이 알 수 없는 연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연기의 정체는 뭘까? 이 진열장을 만약에 파손하거나 이러면 여기에 센서가 달려서 체류하고 분말하고 그다음에 가스가 동시에 나옵니다. 순차적으로. 방범 장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연기가 나기 몇 분 전 헬멧을 쓴 남성이 가게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오더니 그대로 유리창에 던집니다. 강화 유리라서 단박에 깨지지 않고 오히려 소화기가 터지지만 멈추지 않았던 남성. 결국 3번의 시도 끝에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이내 가게 안으로 들어온 남성, 금품을 훔치기 위해 진열장까지 깨는데요. 결국 방범장치 센서가 발동돼 가스가 뿜어져 나왔고 가게 안이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그 시각 건물에 울려 퍼진 소음을 들은 관리소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에어져 있고 이제 사람이 출입하는 그 장면을 제가 바로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가스에 놀라 주춤한 범인과 관리소 직원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본능적으로 일단 상황실에 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를 끊지 않고 일단 추적을 하게 된 거죠. 헬멧 쓴 남성이 도망치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건물 구석까지 도망치던 피의자는 막다른 길에서 되돌아 나오다가 관리소 직원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건물 오피스텔 거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막다른 길이 되어버리니까 이 친구가 거기로 들어갔다가 길이 막히니까 다시 돌아 나오게 된 거죠. 이때다 싶어서 피의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관리소 직원. 아니 애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를 물어보니까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돈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설픈 절도범의 정체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그가 훔친 건 이곳에 진열돼 있던 시계였는데요. 방범 유리창까지 깨져 주인장은 약 3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었죠. 사건 다음 날 어머니하고 가해자하고 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반성하는 모습에 주인장은 합의를 해줬다고요. 직원이 잡음으로써 그래서 그 직원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죠. 큰 사고가 생기지 않고 해당될 친구가 젊은 친구니까 정상적인 생활로 빨리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방의 주인은 혹시 은둔형 외톨이인가요?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살았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 보면은 막 쓰레기 집 있잖아요. 딱 그 상태예요. 그런데 이 방은 일반 가정집이 아닌 숙박업소였습니다. 장기 투숙했는데 나가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청소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나가야지 청소를 해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니까 확인을 못하고 하도 안 보이길래 올라와서 열어봤더니 이렇게 놓고 도망간 거죠. 방문을 연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던 주인장. 몇 시간에 걸쳐서 청소를 했지만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고요. 여기가 다 그때 흔적들이에요. 근데 다 들어온 거 다. 2달이 흘렀지만 투숙객들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못 받은 거 200만 원, 손님 못 받아서 피해액이 한 300만 원 되고 1,500만 원 정도 이제 못 받은 걸로 되는 거죠, 그 정도. 연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꺼놓고 있어요. 수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안 받아요. 저희가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투숙객들은 잠적해버린 후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청소를 하고 손님을 받기가 어려워서 방에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이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적한 투숙객들의 행적, CCTV가 당신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매일 지나다니던 길이 이젠 두려워졌다는 제보자. 제가 이쪽에서 사고가 났었고요. 이런 식으로 황당한 사고가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마주치자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쪽에서 앞으로 오라고 먼저 지나가라고 손짓을 하길래 제가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자, 공간을 확인하며 주행했는데 오토바이 옆을 지나자 갑자기 차량이 흔들립니다. 돌부리에 걸렸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빵을 해서 잘못된 게 있나를 그때서야 인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죠? 경적을 울리고 다가온 오토바이 운전자. 이후 당황스러운 말을 했다는 발 밟혔어요? 차에 발을 밟혔다고 주장합니다. 뭐 병원까지는 또 괜찮을 것 같다고 조금 놀란 것 같으니까 청심환 사먹게 좀 돈만 달라 말을 해서 5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입금했습니다. 보험사는 안 불러도 괜찮아요? 보험 처리는 하지 않겠다며 현금 5만 원을 요구하기에 바로 입금해준 제보자. 그런데 그날 밤 전화가 걸렸습니다. 보험사 해달라라고 해서 그 일요일 날 아침에 보험사를 해주었고 50만 원 정도의 합의를 해서 맞물락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보자의 남자친구가 같은 이면도로를 지나다 비슷한 사고를 목격합니다. 그런데 바퀴 밑으로 발을 밀어넣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다고요. 여자친구 사고 당했을 때 와가지고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은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 또 이렇게 걸리네요.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한 두 사고는 불과 5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한 달 동안 비슷한 사고 2건을 더 목격했는데요. 보험 사기가 아닐까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를 수사 중에 유사범행이라고 특정된 건 59건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남성의 보험 이력을 수집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이거나 주행하려는 차량 뒷바퀴에 의도적으로 발을 슬쩍 밀어넣어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명 발 밀어넣기.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험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기분 좋게 떠난 여행길. 골목길로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골목길이 버스도 지나다닐 정도의 폭이에요. 하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뭐죠? 아, 일부러 부딪힌 거 봐. 의도적으로 차에 부딪혔다는데요. 자, CCTV 영상 속엔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몸을 던지는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가서 괜찮으시냐 물어봤더니 그냥 가래요. 근데 5만 원,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달라 하시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교통사고 신고를 했는데 도착한 경찰이 할아버지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분이 상습범이라고 가족들도 다 포기를 하신 분이래요. 아하. 이미 전과도 있다고 유명하대요. 그 동네에서는. 몸 부딪히기 수법은 주행 중인 차 옆면 혹은 보닛에 고의로 몸을 던지거나 부딪히는 방법인데요. 이후 과도한 액션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험 사기는 주로 이면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자, 수법은 또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나가시면서 제 차 백밀러에다가 손을 부딪히시더라고요. 바쁘니까 벌금을 좀 몇만 원 달라. 파스를 제가 알아서 사붙일 테니까. 운전 경험이 많은 사람도 당한다는 손목치기. 이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땐 대부분 블랙박스의 사각지대인 사이드미러를 노린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범행 후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 이러한 자해공갈범들 통상 소액의 현금을 요구하는데 경찰 신고나 보험 접수한다라고 하면 도리어 자해공갈범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접수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보험 접수해주되 자해공갈, 보험 사기가 의심되니까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라고 꼭 신고를 해둔다면 이러한 자해공갈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해야겠네요. 초범은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재범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보험 사기 실형이 선고되는데요.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서 처벌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90년 가까이 됐다는 그 낡고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소문이 무성합니다. 뭐 물이 들어가서 거의 그냥 고여있지. 거기가 무섭죠. 그 안에 뼈도 많이 건져냈다 그러더니 사람 많이 죽고 그랬대요. 한 300여 명 이상이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지.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석조 건축물을 둘러싼 무서운 소문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찾은 곳은 강원도 철원. 지금은 뭐 공고리값 바닥이고 아무것도 없죠. 그 길 자체가 무서워요. 거기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에 이렇게 하나. 저 꼭대기 어디인 것 같은데? 저 꼭대기? 새우젓국에 새우젓국에. 거기 몇 개가 있어, 몇 개가. 새우젓 상인들이 오가던 곳이라 새우젓 고개라고 불리는 이곳은 한때 철원과 연천을 오가는 상인들의 쉼터였습니다. 과거 상인들이 걸었을 그 길을 따라 도착한 고갯마루. 그곳엔 우두커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도통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낡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서 있는 석조 건축물은 총 5개. 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지키고 서 있었던 걸까? 천장과 벽면 곳곳엔 움푹 팬 자국들이 남아있고 벽과 천장 곳곳은 깨지고 낡아 원래의 형태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 오래됐겠죠? 무슨 용도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 고향이 여긴데 철원에 살다가 우리가 나왔거든. 전방에 살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넌 내가 봐도 그거 무슨 뭐 이게 뭐야 글쎄. 새우젓국에 세워진 건물의 정체에 대해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언덕 곳곳에 폐허처럼 남아있는 이 석조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건물 안을 살펴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성인 2명이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 좁은 공간. 바닥에는 수상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갈 땐 철근을 박아 만든 이 계단을 이용했나 봅니다. 구멍은 꽤 깊습니다. 이렇게 둘러봐도 그 용도가 쉬 읽히지 않는데요. 군 그거 막사 지지겠는데 내 보니까 방공호 비슷한 그거 걷는데 보니까 군인들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환경 같은 거를 보는 그런 초소 같아. 철원은 한국전쟁의 격전지이자 북과 맞닿아 있는 도시. 곳곳에서 초소와 같은 군사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석조 건축물 초소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총탑에 기고 보는 것도 있네. 초소 같은 거.
시설물 벽면에 움푹 팬 자국들이 총탄 자국이라면 정말 이 낡은 석조 건축물은 군인들의 초소 역할을 했던 게 아닐까요? 군사안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이제 초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일단은 위치가 너무 개방된 위치에 있어요. 적들로부터 어떤 접근성이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사방이 다 트여 있는 이런 상태고요. 개방된 위치에서 서로 가까운 데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초소가 2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모양은 초소를 닮았지만 석조물이 위치한 새우젓 고개는 초소를 두기에 적합하지 않고 감시의 목적을 가진 초소를 마주보게 두진 않는다는 이야기. 철문으로 굳게 닫아두기까지 한 이곳의 정체는 뭘까? 또 다른 시설물의 내부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앞선 곳과 달리 넓은 공간, 바닥엔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바닥까지의 깊이도 꽤 돼 보이는데요. 확인 결과 약 2m 50cm로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비밀의 열쇠가 될까 싶어 들여다봤지만 탁한 물속처럼 건물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도통 그 쓰임새를 가늠할 수 없는 이곳은 누가 왜 만든 걸까? 건축 전문가의 눈과 지혜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살펴본 지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밑에 보니까 어떤 물체를 모아둔 것을 보낼 수도 있고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네요. 그가 포착한 단서는 무언가를 차단하는 물라하고. 장치라는데 그게 뭘까? 다시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빛이 들지 않아 어두운 내부를 천천히 살피던 그때 아까는 보이지 않던 뭔가가 포착됩니다. 정말 벽 한쪽에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이 다 모아놨던 것이 이 부분에 다 모아져 있을 거예요. 그 모아져 있다가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하려면 열어주고 또 이제 공급을 차단하려면 닫고 이런 시설이 여기 제가 보니까 보이네요. 시설물 아래의 빈 공간은 다름 아닌 물을 가두어 두던 공간이라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이곳은 예전에 만들어진 수도시설인 걸까요? 철원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이를 만나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년이니까 이제 거의 100년이 보통 수도국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수도국지, 대체 그게 뭐죠? 1930년대에 요 아래에 있는 철원읍 시내에 상수도를 공급했던 일종의 여기가 이제 뭐 정수장 내지는 집수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새우젓 고개의 시설물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상수도 시설이라는 얘기. 1933년 완공돼 11월에 통수식을 거행한 뒤 약 2,500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했던 곳인데요. 새우젓 고개의 상수도 시설은 철원이 번성했다는 상징과도 같은 거랍니다. 요 아래가 다 인구 2만이 살던 거대한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번화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무튼 강원도에서는 가장 최초로 설치되었던 상수도이었기도 합니다. 예. 새우젓 고개의 상수도 시설의 취수장이었던 안양골 수치댐 역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물을 담수했던 그런 댐이 되겠습니다. 이 댐과 새우젓 고개와의 거리는 약 8km. 어떻게 물을 공급한 걸까? 정확한 설계 도면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방법을 알 수는 없으나 댐과 상수시설을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어 물을 공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철원의 자부심과 같았던 상수도 시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후 무서운 소문에 휩싸였다고요. 이 새우젓 고개를 많이 넘어다니면서 가는데
그쪽은 우리 아예 안 쳐다보지. 그쪽은 아주. 왜요? 자수신 분 무서우니까 거기서 사람이 많이 옛날 죽었다고 살던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물어봐야지. 해골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대. 사람이 많이 죽었대.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이 마을에서 오래 산 어르신에게 소문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붙들어다 가두고 그랬죠 뭐. 우리 같은 사람 붙들어다 가두죠. 이남 사람 붙들어다 가두지. 이분들이. 씻을 수 없는 많은 비극을 낳았던 한국전쟁. 철원의 자부심이자 번영의 상징과도 같았던 상수도 시설도 전쟁의 참극을 피할 순 없었던 건데요. 여기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던 그분이 증언을 한 게 있어요. 북한군이 북진을 하게 되면서 300여 명 정도 여기서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공산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감금했던 거죠. 북한군이 퇴각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이동이 불편했던 반공 인사 300여 명을 새우젓 고개로 데려와 총살했던 겁니다. 과거 공산주의 세력에 저항하던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던 노동당사처럼 새우젓 고개 상수도 시설 역시 같은 비극을 겪은 역사적인 공간이었던 건데요. 참혹했던 역사의 증언자가 된 수도국지. 철원에 번성했던 그러한 상수도 시설로서의 가치도 있는 거고요. 많은 양민들이 희생됐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슬픈 역사의 현장이지만 한때는 철원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장소인 만큼 이제는 평화의 쉼터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네, 분단의 아픈 역사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요. 철원 여행길에 이곳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철원은 후삼국시대 궁예가 도읍으로 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평야가 넓고 발달돼 있어서 굽이굽이 물이 흘렀던 도시인데요. 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초토화된 이곳이 이제는 전쟁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한 이슈에 속 시원한 해답을 찾아가는 이분법적 현장쇼 Yes or No. 저의 이제 유명한 흑역사로 남은 누물세가가 있어요. 인터넷에 박제된 나의 과거 흑역사 뒤져보면 하나쯤은 나오기도 할 텐데요. 미니홈피 지금 복구됐나? 됐어. 나도 내 건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 기억나? 기억도 안 나. 내 건 복구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어? 온라인 세상 속 어느새 쌓여버린 과거 흔적들, 여러분의 흑역사 지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주제 잊힐 권리.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국내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째.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잊힐 권리 진짜 필요한가요? 거리로 나선 Yes or No 마이크.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노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페이스북 이런 데 올라간 사진 중에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것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삭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잊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 온라인 세상에서의 추억도 추억이고 그냥 옛날의 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친구 사이는 확실히 갈리는데 대부분 그럴까요? 인터넷에 있는 당신의 흑역사와 추억 모두 지우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분하네요. 저는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남자친구의 기억이 나는지 이거 왜 있어? 이러면서 막 물리면 어떡해. 그럼 그럴 만한 게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없는데 이제 혹시나 모를까 봐. 한편 온라인 속 자신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추억이니까 저도 같은데 그냥 남겨놓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별로 흑역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때만 약간 이불킥하고 내가 알리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올렸던 거 아니에요? 그대로 놔둘 거예요. 인터넷 속 흑역사 지우시겠습니까? 약 100명의 시민이 응답한 결과 흑역사를 지우고 싶다는 의견이 2.4배가량 많았습니다.
나의 온라인 기록을 지우는 문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만난 7인의 전문가. 과연 그들의 선택은? 60초 후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7명의 전문가를 찾아간 Yes or No 마이크. 잊힐 권리, 진짜 필요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대답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게시물들은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내가 치워주고 없애주고 남들이 볼 수 없게끔 정리해주는 게 맞는 얘기죠. 잊혀져야지만이 내가 희망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노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불편하다라고 해서 지우는 것을 허용해주면 타인들의 사상의 자유, 또 타인들이 서로 그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알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진짜 궁금증은 따로 있었는데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학폭 같은 것도 다 지워버리면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가 처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범죄를 저지르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한테 잊힐 권리라는 거는 과연 정당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쉽게 잊혀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 사생활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잊힐 권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부분적인 노입니다. 그에 되면 모든 범죄자들은 다 지우고 싶고, 모든 징계 행위를 받은 사람 다 지우고 싶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징계나 처벌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범죄 기록만큼은 남겨야 하지만 처벌을 받은 후 범죄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잊힐 권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제가 제 사진이 너무 좋아서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남이 도용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게 큰 것 같아요. 본인의 영상물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한 경우라면 권리로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악질 성범죄. 불법으로 유포된 자료를 지워달라는 의뢰 건수는 전체 유형의 15%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디지털 정보 삭제 기업을 찾는 이유는 잊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창구가 누구보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잊힐 권리가 필요해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매년 한 3,000명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뭘 올렸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자기 흑역사가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케이스들. 실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영상으로 녹취한 그런 영상들도 뜨고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저 몰래 찍고서 올리고 맞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저기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된 후 그것이 퍼질까 노심초사하기도 하는데요. 19살 때였던 것 같아요. 화상 채팅했던 게 녹화된 것 같아가지고요. 그 찍은 순간부터 막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전화드린 거거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의 잊힐 권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는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아직 발달 단계에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데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가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축적되고 있음에 따라서 아동의 잊힐 권리도 더욱더 든든하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불리한 정보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최근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속 흑역사를 지워주는 일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데요. 완전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을 보장해줘야지 이 권리도 진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권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조화롭게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나
진실된 정보가 함부로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칠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제된 흑역사 지워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 7인의 선택은 5대2. 이분법적 현장쇼 Yes or No. 과거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이칠 권리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연예뉴스 강경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스타들도 어버이날 인증에 여념이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인증한 스타들부터 또 자녀 자랑에 나선 스타들까지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버이날이었던 바로 어제 지난달 입대해 군복무 중인 제이홉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이홉의 효심은 팬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하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마마라는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참 잘 어울리죠? 네. 특히 노래 속에 들린 여보세요라는 음성이 실제 어머니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효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인데요. 올해 어버이날에는 고급 자동차를 선물해 통큰 효도를 선보였습니다. 대형 카네이션을 든 어머니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네요. 반대로 자녀들에게 받은 어버이날 선물을 자랑한 스타들도 있었습니다. 이병헌 씨의 아내 이민정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 받은 선물 자랑에 나섰습니다. 깜찍한 감사패와 함께 이 행복한 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또박또박 써내려간 손편지 문구에 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두 아이들의 엄마인 김성령 씨. 야, 엄마가 좀 어떤 엄마냐고 그랬더니 엄마 감동 있게 얘기해줘 아니면 그냥 얘기해줘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컸다고 해. 그냥 얘기해봐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악마 같아. 엄마가 왜 악마야? 그랬더니 뭐 잔소리 한다고 막. 이렇게나 무뚝뚝하다는 아들에게 받은 어버이날 선물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5,000원과 10,000원으로 정성스레 접어 만든 가짜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진짜 5천만 원이 부럽지 않은 센스 있는 아들의 선물에 동료들의 박수가 쏟아졌네요. 네, 처음인데요. 네, 안정환 씨 아내 이혜원 씨도 아들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했습니다. 바로 핑크색 카네이션과 명품 브랜드 화장품이었는데요. 아들 리언군은 지난해 미국 카네기홀에서 최연소 트럼펫 연주자로 무대에 올라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버이날 남부럽지 않은 선물을 공개한 스타들 모두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길 바랍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중국 내 한국 콘텐츠 금지령의 한한령의 해제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한국 가요와 영화,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최근 발매된 인기그룹 세븐틴의 새 앨범의 초동 판매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455만 장 중 판매량의 절반에 달하는 215만 장가량이 중국에서 공동구매 통해 달성됐는데요. 또 지난 3월 홍콩에서 열린 블랙핑크의 아시아 투어에는 중국 본토에서 많은 팬들이 홍콩으로 왔다고 합니다. 중국 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상가 49만 원 정도의 VIP 티켓 가격이 412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의 K-팝 가수들의 대형 콘서트는 지난 2015년 빅뱅 투어 이후 맥이 끊겼는데요. 3월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증강현실 K-팝 온라인 콘서트 티켓은 21초 만에 매진되며 중국 팬들이 설레게 했습니다. 我的原因就是一直没有机会去参加，但是我计划今年5月份去韩国参加一些线下的。我喜欢他们的歌曲，然后他们的舞台也非常的吸引。 이번 콘서트는 실제 공연도 아닌 슈퍼주니어, 스테이시, 엑쇼 등 5팀이 사전 녹화한 영상 상영이었음에도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그동안 막았던 외국 가수들의 공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업계 분위기에 따르면 중국인 멤버가 소속된 K-팝 가수들의 중국 본토 공연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엔터테인먼트사의 고위 관계자가 최근 한국을 찾아 국내 주요 가요 기획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며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 드라마는 온라인에서 제한적으로 방영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한국 영화의 극장 개봉은 2016년 이후 오문이 한 편에 불과해 중국인들의 한국 영화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베이징에 한국 영화 전용 상영관이 개관돼 한국 영화를 소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문화원에 고화질로 디지털 영화 상영이 가능한 한국 영화 전용관을 저희 영진이가 문화원과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한국 영화인도 초청해서 관객과 만남 행사를 가지는 등 다양한 한국 영화를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개관을 기념해 한국 영화제도 함께 열렸는데요. 15편의 한국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신작 한국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소식에 현지 중국인들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화제 예매 오픈 시작하고 1분도 되지 않아서 영화들이 매진 사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서 멀리 절강성이나 이런 곳에서 기차를 타고 온 관객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국 영화에 대해서 중국 관객의 관심이 높아지고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 영화제 중 하나죠. 베이징 국제영화제 기간 중 열린 베이징 필름마켓에 한국 영화 종합 홍보관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말이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던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중국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차가 쌩쌩 다니는 잠수교. 그런데 사람들이 가득 찬 거리로 변신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이렇게 차 없는 거리가 되는 건데요. 원래 차 다니는 길인데 차 안 다니고 내가 다니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하게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도로 위에는 차 대신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누구나 빈백에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고요. 그러다가 출출해지면 가까이에 있는 푸드트럭에서 배를 채우기도 하죠. 한 가지 국한된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먹거리랑 플리마켓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많더라고요. 애들 지금 오늘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집에. 플리마켓에서는 과연 어떤 걸 팔고 있을까요? 다들 눈을 반짝이며 구경했네요. 친환경 재료로만 됐어요. 네. 친환경을 주제로 해서 물건을 사면서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어지는 버스킹 공연의 귀호강은 덤. 노래를 들으면서 여유로운 주말을 만끽해봅니다. 해가 져도 축제는 끝나지 않는데요. 다들 달빛 무지개 분수를 배경으로 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죠. SNS에는 인생샷을 건진 이들의 사진이 가득합니다. 특별하고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매년 열렸으면 좋겠고 저는 매년 찾아올 의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뚜벅뚜벅 축제가 열려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추억도 남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7월 9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까? 저도 올래요. 이번 주 일요일에 서울 잠수교로 짧은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나타 익숙함도 완전히 새롭게 소나타 DH. 네, 오늘은 맑은 날을 만끽하기에 좋은 날인데요. 네. 대신 아침에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당분간은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가 심할 걸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얇은 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하루 종일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시간 나실 때 오늘은 가볍게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all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